검푸른 맹독이 수정처럼 맑은 계곡물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열려 평화로운 산천을 덮치는 것과도 같았으니 바위 틈을 타고 흐르던 투명한 물줄기는 찰나의 순간에 끈적하고 불길한 검은색으로 변해 소용돌이쳤다. 안 돼. 여인의 비명은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를 만큼 날카로웠으나 무심한 물살은 그녀의 절규를 비웃기라도 하듯 검은 목물을 하류로 빠르게 실어 날랐다. 그 검은 재앙의 끝에는 여인이 목숨처럼 여기며 빨고 있던 눈부시게 하얀 명주 한 필이 놓여 있었다. 갓 피어난 목련 꽃잎보다 더 희고 겨울밤 내린 첫눈보다 더 고결해 보이던 그 비단은 순식간에 검은 얼룩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마치 순백의 영혼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처럼 먹물은 명주의 올 사이사이를 파고들며 흉측한 문양을 만들어냈다. 여인은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고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태의 발단은 바로 그 위쪽 바위,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김진우는 잠시 다리 쉼을 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며칠 밤낮을 걸어온 탓에 다리가 풀린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잠시 정신을 빼앗긴 탓인지 그는 발을 헛디디며 등짐에 매달아 두었던 귀한 벼루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앞불싸 진우가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손을 뻗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던 옥로연적과 함께 최고급 먹을 갈아채워둔 벼루는 허공을 가르며 추락했다.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다. 진우에게는 돌아가신 부친의 유일한 유품이자 이번 과거 급제를 향한 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벼루가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는 마치 진우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둔탁하고도 끔찍하게 계곡을 울렸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짙은 먹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하필이면 그 아래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의 세상 전체를 검게 물들여 버린 것이었다. 진우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불러온 참상을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계곡 아래의 여인, 연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속에 잠긴 명주를 건져 올렸다.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비단은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나 받는 낙인처럼 검은 얼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걸 어찌하면 좋아. 연화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말이 되지 못하고 흐느낌으로 부서졌다. 그녀가 지금 빨고 있던 이 명주는 고을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포목점 주인 최 씨가 한양의 대감마님에게 진상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최상품이었다. 값으로 따지자면 연화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갚지 못할 거금이었고 그 가치를 떠나 최 씨의 불같은 성격을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문제였다. 연화는 미친 사람처럼 비단을 물에 헹구기 시작했다. 차가운 계곡물에 손이 붉게 얼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비단을 비비고 또 비볐다. 제발, 제발 지워져라.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발.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계곡의 물소리에 섞여 애처롭게 울려 퍼졌으나 한 번 스며든 먹물은 지독한 저주처럼 비단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오히려 비비면 비빌수록 검은 얼룩은 더욱 넓게 번져나가 마치 비단 전체를 삼킬 기세로 흉물스럽게 변해갔다. 그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누군가 달려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뛰어넘어 허겁지겁 내려온 이는 다름 아닌 진우였다. 갓은 삐뚤어지고 도포자락은 흙투성이가 된 채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보시오, 낭자. 내가 실수를 하였소.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연화의 손에 들린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주를 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주의함이 한 여인에게 닥칠 재앙이 되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연화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선비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의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데 제 목숨 줄이나 다름없는 것을.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젖은 비단을 진우의 가슴팍에 던지다시피 안겼다. 차갑고 축축한, 그리고 먹 냄새가 진동하는 비단이 진우의 품에 안기자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망가진 비단을 어루만졌다. 묵향이 진하게 배어 나오는 비단은 본래의 영롱한 광택을 잃고 칙칙한 회색빛으로 죽어 있었다. 네, 내 변명 같겠지만 벼루를, 돌아가신 아버님이 물려주신 벼루를 닦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진우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벼루요? 선비님의 그 귀하신 벼루가 제 어미의 약값보다 중합니까? 이 비단을 망치면 저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화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에게는 병든 노모가 있었고 최신의 포목점에서 책바느질과 빨래를 하며 근근히 약값을 대고 있었다. 최 씨는 며칠 전부터 연화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빚을 핑계로 수작을 걸어오던 터였다. 만약 이 비단 값까지 빚으로 얹어진다면 연화가 최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이었다. 진우는 연화의 통곡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가난한 한한 선비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붓, 그리고 이제는 산산조각이 난 벼루뿐이었다. 이번 과거길에 오르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노잣돈을 빌려 겨우 길을 나선 처지였다. 그런 그가 감히 저 값비싼 명주값을 물어줄 능력 따위는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사내 대장부로서 그리고 글을 읽는 선비로서 자신의 잘못으로 공경에 처한 여인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우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연화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낭자, 내 죽을 죄를 지었소. 내 가진 것은 없으나 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그대의 억울함과 피해를 보상하리다. 제발 울음을 그치시오. 내 비록 미천한 서생이나 결코 그대를 홀로 두고 도망치지는 않으리다. 진우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너무나도 가볍고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계곡의 물소리는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갔다. 조금 전까지 검게 물들었던 물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맑은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먹물처럼 캄캄하게 엉키기 시작했다. 연하는 눈물 젖은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잘생긴 이목구비에 선한 눈매를 가진 선비였으나 지금 연화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저승사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선비님이 무슨 수로요? 한양대감댁 1년치 녹봉에 달하는 이 비단값을 행색을 보아하니 끼니도 거르실 것 같은 선비님이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연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그는 당장 오늘 저녁을 해결할 돈조차 넉넉지 않았다. 그러나 진우는 망가진 명주를 꽉 쥐었다. 비단에서 배어나온 검은 물이 그의 손과 소매를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법을 찾을 것이요. 반드시.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계곡에는 땅거미가 내려앉아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젖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몸에 한기가 스며들었다. 연화는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최행수님이 알게 되면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최 씨가 보낼 월패들이나 그가 퍼부을 저주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진우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시다. 내가 직접 그 주인에게 가서 사죄하고 차용증이라도 써주겠소. 내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약조하겠소. 진우의 말에 연화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과거 급제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꿈 같은 이야기를 믿고 그 독사가 저를 놔줄 것 같습니까? 연화는 쏘아붙였지만 혼자서 최 씨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젖은 빨래 바구니를 챙겼다. 망가진 명주는 진우가 소중히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마을로 향하는 산길을 내려왔다. 진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깨진 벼루 파편을 챙기지도 못하고 내려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 젖은 비단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고 멀리 마을 어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불빛들이 마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는 도깨비불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힐끔 곁을 걷는 연화를 훔쳐보았다.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주려 했으나 그마저도 흙과 먹물로 엉망이 되어 있어 차마 건네줄 수가 없었다. 이름이 어찌 되시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으려다. 이 지독한 악연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라 생각했는지 작게 속삭였다. 연화라고 하옵니다. 연화 낭자. 내 이름은 김진우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낭자가 부당한 처사를 당하게 두지는 않겠소. 진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장터의 파장 분위기였지만 유독 한 곳 포목점 앞이 소란스러웠다. 연화 인연이 올 때가 지났는데 어찌 이리 백드단 말이냐. 내 귀한 비단을 가지고 도망이라도 간 게야.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였다. 연화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진우는 꿀꺽 침을 삼키며 품에 안은 비단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그는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나직이 말했다. 내 뒤에 서시오. 매를 맞아도 내가 맞을 것이고 욕을 들어도 내가 들을 것이니. 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호랑이 굴과도 같은 포목점의 불빛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등 뒤에서 연화는 불안한 눈빛으로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사내의 든든한 등판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그 험난한 서막이었다. 먹물로 얼룩진 비단 한 필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엮어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포목점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진우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소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 가게 안은 비릿한 술 냄새와 싸구려 분 냄새, 그리고 질펀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고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최행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기생들의 시중을 받으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기름기가 흐르는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찢어진 눈은 먹이를 노리는 살카리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고운 연화가 아니더냐. 해가 지도록 소식이 없어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 최행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능글맞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시선은 연화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 젖은 치맛자락 아래로 향했다. 그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에 연화는 몸을 움츠리며 진우의 등 뒤로 숨으려 애썼다. 좌중의 왈패들이 킬킬대며 야릇한 농담을 주고받았으나 진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자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다. 낯선 선비의 등장, 그것도 흑투성이가 된 도포를 입고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내의 모습은 그들의 흥을 깨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행수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최대한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내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불쑥 찾아왔소. 진우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다소 갈라져 나왔다. 최행수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거만하게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웬 거지 꼴을 한 선비나 불행이가 남의 잔치판에 끼어드나? 연화야, 이 녀석은 내 기둥서방이라도 된단 말이냐. 최행수의 조롱에 왈패들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모욕감을 억누르며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다. 농이 지나치시오. 나는 지나가던 과객이오만 나의 불찰로 인해 귀한 물건에 해를 입혔소. 여기 이것을 보시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검게 얼룩진 명주를 펼쳐 보이자 좌중의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뚝 그쳤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화려한 등불 아래 드러난 명주의 모습은 처참했다. 검은 먹물 자국은 마치 저주받은 뱀처럼 비단을 휘감고 있었고 그 흉측함은 보는 이들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최행수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명주를 낚아채듯 가져가 샅샅이 훑어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최행수의 고함 소리가 포목점을 뒤흔들었다. 그는 명주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연화에게 달려들 기세로 삿대질을 해댔다. 내년이 미쳤구나. 이게 어떤 물건인 줄 알고 당장 내일 한양에 김대감 댁으로 보내야 할 진상품이란 말이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년이 살아서 나갈 줄 알았더냐. 최행수가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찰나 진우가 재빨리 그의 팔목을 잡아채며 막아섰다. 그 손 거두시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소. 벼루를 떨어뜨린 것도 나요. 비단을 망친 것도 나란 말이요. 책임을 물으려거든 나에게 물으시오. 진우의 외침에 최행수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거칠게 팔을 뿌리치고는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책임? 내놓은 꼴을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오느냐? 이명주 한 필값이 얼만 줄이나 알아? 내 놈이 평생 글이나 읽어대며 빌어먹어도 구경도 못할 돈이란 말이다. 최행수는 진우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진우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비굴함 때문이 아니라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내 당장은 가진 돈이 없으나 차용증을 써주겠소. 반드시 갚으리다.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겠소. 진우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젖은 책 몇 권과 부러진 붓대를 꺼내 보였다. 이것들이 내 전 재산이요. 이것이라도 맡아주시오. 그러나 최행수는 그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책들이 허공을 날아 구정물통에 처박혔다. 이따위 윌감으로 쓰지도 못할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될 줄 아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멍석마리에서 내쫓고 연화 전녀는 광에 가더라. 내일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기든 섬 노예로 팔아치우든 결판을 낼 테니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진우를 끌어내려 했다. 연화는 최행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행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종이 되어 갚겠습니다. 제발 선비님은 보내주세요. 연화의 애원에도 최행수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연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종이 되어 갚겠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 첩실 자리가 하나 비어있던 참이다. 돈 100냥을 당장 내놓던지 아니면 오늘 밤 내 수청을 들고 첩으로 들어오거라. 그러면 이 빚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최행수의 더러운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고를 빌미로 연화를 완전히 소유하려 했던 것이다. 연화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100냥은 집 10채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조건이었고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왈패들에게 붙잡힌 채 그 광경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내 놈이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강요한단 말이냐? 진우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왈패들의 주먹질과 발길질 뿐이었다. 진우는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연화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최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왈패들에게 손짓했다. 시끄럽다. 저놈은 마당 구석 헛간에 처박아 두고 연화는 안쪽 방에 가둬라. 내일 아침까지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저 선비놈은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치게 하고 연화 너는 내 첩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엄포와 함께 두 사람은 강제로 끌려갔다. 진우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젖은 명주를 챙겼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이자 이 사태를 해결할 마지막 열쇠라도 되는 양. 그는 명주를 놓지 않았다. 쾅 하고 헛간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헛간 안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며 바닥에는 지푸라기만이 앙상하게 깔려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벽 너머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가 갇힌 곳인 듯 했다. 나무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갇혀 있었다. 진우는 아픈 몸을 추스르며 벽에 기대 앉았다. 낭자, 괜찮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울음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힘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선비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하시고.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몸이 문제겠소. 낭자의 앞날이 경각에 달렸는데 내 무능함이 원통할 뿐이오. 진우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부푼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자신의 실수로 한 여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다. 자신이 읽어온 성현의 말씀들이 지금 이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어머니 약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연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느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최행수가 저를 노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늘이 이토록 무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는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꼈다. 최행수의 첩이 된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영혼의 죽음과도 같았다. 악독한 그 집안에서 노리개 취급을 받으며 시들어가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편이 낫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진우는 벽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절망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 가슴이 미어졌다. 낭자, 아직 밤은 길고 날은 밝지 않았소. 포기하지 마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소. 진우의 위로는 공허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밤바람이 헛간의 틈새로 숭숭 들어와 젖은 옷을 입은 진우의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추위와 고통 속에서 품에 안고 있던 명주를 꺼내 들었다. 달빛이 헛간 창살 틈으로 가늘게 비쳐 들어와 비단을 비추었다. 낮에 보았던 그 끔찍한 검은 얼룩들이 달빛 아래서 기괴한 형상으로 꿈틀거리는 듯했다. 진우는 멍하니 그 얼룩을 바라보았다.
먹물은 불규칙하게 번져 있었고 어떤 곳은 진하게 뭉쳐 있었으며 어떤 곳은 옅게 흩뿌려져 있었다. 이것이 내 죄의 흔적이구나.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그는 손가락으로 얼룩을 따라가 보았다. 거친 표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때였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며 한층 밝아지자 얼룩의 모양이 기묘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에는 그저 더러운 때로만 보였던 검은 자국들이 달빛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띠기 시작했다. 진하게 뭉친 부분은 깎아지른 절벽의 바위처럼 보였고 가늘게 뻗어나간 자국은 비바람을 견디는 고목의 가지처럼 보였다. 흩뿌려진 작은 점들은 바위 틈에 떨어진 꽃잎 같기도 하고 눈송이 같기도 했다.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지울 수 없다면 덮어야 한다. 아니, 덮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켜야 한다. 진우는 홀린 듯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봇짐을 뒤져 붓 한 자루와 깨진 벼루 조각에 남은 약간의 먹, 그리고 붉은 인주가 담긴 작은 합을 찾아냈다. 왈패들이 발로 차버린 짐 속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물건들이었다. 붓 끝은 갈라졌고 먹은 말라 비틀어졌지만 지금 그에게는 천하의 명필이 쓰는 도구보다 더 귀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주를 바닥에 넓게 펼쳤다. 차가운 헛간 바닥이 화선지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에게 서화를 배우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우야,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다. 흉한 돌덩이에도 이끼가 끼면 풍경이 되고 썩은 나무에도 버섯이 피면 생명이 되는 법이다. 진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의 절망과 공포를 넘어서 예술가의 광기와 집중력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입에 물어 침으로 적셨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검은 얼룩 위로 붓을 가져갔다. 이것은 얼룩이 아니다. 이것은 바위다. 천년을 견뎌온 바위다. 진우는 뭉쳐진 먹물 자국 위에 붓을 더해 웅장한 바위의 질감을 살려냈다. 거친 분놀림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흉측했던 오염은 힘찬 바위산의 능선으로 변모해갔다. 그리고 이것은 가지다.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매화나무 가지다. 가늘게 번진 자국들을 연결하여 구불구불하면서도 힘있게 뻗어나가는 고목의 가지를 그려냈다. 그의 손놀림은 빨라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왈패들의 코는 소리도 연화의 간헐적인 흐느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직 붓끝이 비단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헛간을 채웠다. 그는 먹물이 튄 자국 하나하나를 잎사귀로 혹은 날아가는 새의 형상으로 바꾸어 나갔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흑백의 그림만으로는 이 명주를 살려낼 수 없었다. 생명이 필요했다. 진우는 품에서 붉은 인주 합을 꺼냈다. 도장을 찍을 때 쓰는 붉은 인주. 그것은 끈적하고 짙은 붉은색이었다. 그는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다. 그리고 검은 가지의 끝, 가장 위태롭고 외로운 곳에 손가락을 꾹 눌렀다. 비단 위에 선명한 붉은 점이 찍혔다. 피어나라.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진우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하나, 둘, 셋. 붉은 점들이 모여 꽃잎이 되고 꽃송이가 되었다. 검은 먹물로 뒤덮였던 죽음의 비단 위에서 붉은 매화가 거짓말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연하의 눈물이었고 진우의 맹세였으며 두 사람이 처한 가혹한 운명에 대한 피 끓는 저항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닭이 울기 전까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두 사람의 운명은 끝장이었다. 진우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단 위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맺혀 있었다.
손가락은 붉게 물들었고 손목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벽 너머의 연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가오는 아침을 두려워하며 쪽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꿈에서도 몰랐을 것이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 차가운 헛간에서 한 사내가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 그녀를 위한 기적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밤이 지나면 명주는 더 이상 걸레 조각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과연 저 탐욕스러운 최행수에게 있을지 그것이 문제였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매와 향기가 곰팡이 냄새나는 헛간을 가득 채우며 폭풍 전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희미한 새벽빛이 헛간의 낡은 나무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밤새 차가운 바닥에서 피어난 기적을 비추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은 붉은 인주와 검은 먹물, 그리고 추위로 인해 터진 상처들로 엉망이었으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바닥에 펼쳐진 명주는 더 이상 어제 보았던 그 처참한 걸레 조각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벼락을 맞은 듯 꺾이고 뒤틀린 고목이 비단 전체를 가로지르며 웅장하게 뻗어 있었고 그 메마른 가지 끝마다 선명한 붉은 매화가 핏방울처럼 혹은 불꽃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절망이라는 바위 틈새에서 생명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기어이 꽃을 피워낸 연화와 진우 두 사람의 처절한 투쟁이 고스란히 담긴 한 폭의 대서사시였다. 진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작품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되었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안도의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헛간 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열렸다. 이놈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최행수의 신복인 곰보 왈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에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명주를 재빨리 몸으로 가렸다. 곰보는 진우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돈은 마련했느냐? 보아하니 밤새 쥐새끼처럼 떨기만 한 모양인데 이제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곰보가 낄낄거리며 진우를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옆방에서도 비명이 들렸다. 연화 역시 왈패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진우를 보자마자 자신의 안위보다 그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선비님,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들처럼 포목점 앞마당 흙바닥에 나란히 무릎 꿇려졌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최행수가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아침상을 받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딱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하룻밤 사이에 돈 100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더냐. 아니면 인연이 내 첩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더냐. 최행수의 비아냥거림에 하인들과 왈패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연화의 심장을 후벼 팠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100냥은커녕 단 돈 한 푼도 구할 수 없는 밤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최행수의 놀이개가 되거나 멍석마리를 당해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밤새 시달린 사람답지 않게 차분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행수 어른, 돈은 없으나 그보다 더 값진 것으로 빚을 갚으려 하오. 진우의 당당한 목소리에 최행수는 코웃음을 쳤다. 더 값진 것? 내 놈의 그 목숨 말이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지만 내 목숨값은 엽전 한 보버치도 안 된다. 최행수는 손을 휘저으며 왈패들에게 눈짓을 했다. 저놈은 매가 약이다. 당장 멍석을 말아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자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진우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선비님만은. 그때 진우가 품속에 감추었던 명주를 꺼내 들었다. 잠깐. 내 말을 듣고 나서 쳐도 늦지 않을 것이요. 이것을 보시오. 진우의 외침에 힘이 실려 있었다. 왈패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주를 대라락 펼쳐 보였다. 아침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진우가 밤새 그려낸 묵매화 조견을 비추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비단에 꽂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최행수의 숟가락 든 손이 허공에 멈췄고 몽둥이를 든 왈패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햇살을 받은 명주는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다. 검은 먹물은 바위와 나무가 되어 살아 꿈틀거렸고 붉은 인주로 찍어낸 매화는 마치 진짜 꽃향기가 나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생생했다. 그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세계였다. 험한 계곡에서 피어난 고고한 절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생명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화는 멍하니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일자무식의 여인이었으나 저 붉은 꽃송이 하나하나가 어제 자신이 흘린 피눈물임을, 저 검은 바위가 자신의 짓눌린 가슴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 솟구쳐 올랐다. 선비님이 내 슬픔을 꽃으로 피워주셨구나. 그러나 그 감동은 최행수의 고함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 미친놈이 내 비단에 무슨 짓을 한 게야. 최행수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예술을 모르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장사치였다. 그의 눈에는 저 웅장한 매화 그림이 그저 더러운 낙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먹물을 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붉은 칠까지 해서 아주 걸레를 만들어 놨구나.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한 게로구나. 최행수는 격분하여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진우의 손에서 명주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다. 보시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단이 아니오. 먹물이 묻어 버려질 뻔한 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오. 한양의 대감마님들이라면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비단 값의 10배, 아니 100배를 쳐주실 것이란 말이오. 진우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진우의 말에 최행수는 잠시 멈칫했다. 10배, 100배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것이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비단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무지한 눈에는 여전히 훼손된 상품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어디서 개수작이냐? 점잖으신 대감마님들이 이런 얼룩덜룩한 옷감을 좋아할 리가 있느냐? 내 놈이 혀를 놀려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최행수는 다시 씩씩거렸다. 이건 사기다. 멀쩡한 비단을 망가뜨린 죄에 붉은 칠을 해 눈속임을 하려 한 죄까지 더해 관아에 넘겨야 마땅하다. 상황은 진우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그는 최행수가 장사치인 만큼 물건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 기대했으나 최행수의 무식함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히려 그림을 그린 행위가 그를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화를 돋운 꼴이 되었다. 연화야, 똑똑히 보아라. 네가 믿던 저 선비놈이 기껏 한다는 짓이 낙서질이다. 저런 놈 때문에 내 인생까지 종치게 생겼으니 억울하지도 않느냐. 최행수는 연화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최행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낙서가 아닙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고와 보입니다. 선비님은 이 비단을 망친 것이 아니라 살리신 것입니다. 죽어가던 제 마음까지 살리신 것입니다. 연화의 당돌한 대꾸에 최행수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이 인연이 미쳤구나. 아주 쌍으로 미쳤어. 최행수는 왈패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묶어라.
관하로 끌고 가 사또 나으리께 판결을 부탁할 것이다. 내 이놈들을 옥에 쳐넣고 비단 값을 물어낼 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곤장을 치게 만들 테다. 진우와 연화는 굵은 오랏줄에 꽁꽁 묶였다. 진우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그림이 그려진 명주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왈패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했으나 진우가 이것은 증거물이다. 사또 앞에서 직접 보여드려야 한다. 라고 서슬퍼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억지로 빼앗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줄줄이 엮여 장터거리로 끌려나갔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저기 봐, 최행순의 포목점 연화 아니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꼴이야? 옆에 있는 선비는 또 누구고?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다. 연화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공개적인 망신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낭자, 고개를 드시오.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부끄러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요. 진우는 묶인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툭 쳤다. 내 맹세코 낭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다. 나를 믿으시오. 진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연화는 젖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굳건한 바위 같았다. 그 눈빛을 보자 신기하게도 떨리던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래, 이분과 함께라면 지옥불에 떨어져도 무섭지 않겠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아니라 개선장군과도 같았다. 관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최행수는 앞장서서 걸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이놈들이 내 귀한 진상품을 망쳐놓고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은 쏙 빼놓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여론을 선동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진우와 연화를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가올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또는 어떤 사람인가? 탐관오리인가? 아니면 청백리인가? 만약 사또마저 최행수와 한패라면 승산은 없다. 그러나 진우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그려낸 그림의 진정성과 그 안에 담긴 도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짓을 이기는 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드디어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나타났다. 붉은색 홍살문 너머로 위험 있는 동원 건물이 보였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그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관아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잠시 후 사또 납시오 하는 외침과 함께 관복을 입은 사또가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대청마루에 나타나 좌정했다. 사또의 얼굴은 근엄했으나 눈매가 날카로워 보였다. 최행수는 넙죽 엎드려 통곡하는 신용을 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이놈들이 소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진상품을 못쓰게 만들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마당에 꿇어앉은 진우와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그 선비라는 자냐? 양반의 탈을 쓰고 남의 물건을 해하고도 보상을 거부했다는 게 사실이냐?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진우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또, 소생은 김진우라 하옵니다. 물건을 훼손한 것은 소생의 불찰이나 보상을 거부한 적은 없사옵니다. 다만 금전이 아닌 더 큰 가치로 보상하고자 하였으나 저 주인이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진우의 말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더 큰 가치라 그것이 무엇이냐?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승부수를 띄울 시간이었다.
그는 묶인 손을 들어 품에 안고 있던 명주를 가리켰다. 소생이 이 명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부디 제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 비단을 사또께서 직접 감상해 주시옵소서. 만약 사또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이 그저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면 소생은 그 자리에서 목을 내놓겠나이다. 진우의 목숨을 건 제안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구경꾼들은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뭘 그렸길래 저렇게 큰 소리야? 하며 수군거렸다. 최행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내 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사또 나으리 같은 고귀하신 분이 내 놈의 낙서를 인정할 리가 없어. 사또는 잠시 진우를 응시하다가 나직이 명령했다. 좋다. 저자의 결박을 풀고 그 비단을 가져오라. 포졸이 진우의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진우는 저려오는 손목을 문지를 새도 없이 비단을 들고 대청마루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등 뒤에서 연화가 숨죽여 기도하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더없이 정중한 동작으로 사또의 눈앞에 묵매와 조견을 펼쳐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비단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붉은 꽃송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과연 사또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는 무엇일 것인가? 진우와 연화의 운명이 그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관아의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으나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사또의 눈과 그 앞에 펼쳐진 비단, 묵매와 조견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사또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비단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 마치 보물지도를 해독하려는 사람처럼 붓터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했다. 검은 먹물이 튄 자리는 거친 바위 절벽이 되어 있었고 실수로 그어진 선은 모진 비바람을 견딘 고목의 등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흑백의 풍경 위로 진우가 손가락 끝으로 찍어낸 붉은 매화들이 선혈처럼, 아니 생명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옥감이라는 물성을 초월하여 보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사또 윤형감은 본래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풍류객이었다. 그의 안목의 이 그림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저 예쁜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피 끓는 절박함과 기계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긴 침묵 끝에 사또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작았으나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막을 때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최행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사또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사또 나으리? 그 흉측한 낙서를 보시고 왜 그러시옵니까? 당장 저놈들을 형틀에 묶으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최행수가 다급하게 외쳤으나 사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사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차가움과는 달리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복의 선비, 자네 이름이 김진우라고 하였나? 사또의 물음에 진우는 정중히 읍하며 대답했다. 예, 그렇사옵니다. 이 그림, 자네가 그렸는가? 단 하룻밤 만에 그러하옵니다. 벼루를 깨뜨린 죄책감과 억울하게 희생될 처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제 피와 땀을 먹물에 섞어 그렸사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을 보았다. 보통 솜씨가 아니다. 먹이 번진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고 흉을 복으로 뒤바꾸었구나. 이것은 단순한 옥감이 아니라 절처봉생 끊어진 곳에서 삶을 만난다의 이치가 담긴 명작이다. 사또의 극찬이 떨어지자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들었어? 사또가 명작이래. 저 선비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먼. 분위기가 순식간에 진우 쪽으로 기울었다.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오르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최행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면 비단 값은커녕 망신만 당하고 연하까지 놓치게 될 판이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내쓰며 발악했다. 아니 되옵니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이 아무리 좋다 한들 본래 주문하신 대감마님께서 원하신 것은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명주였사옵니다. 저런 얼룩덜룩한 것을 진상했다가 대감마님께서 노하시면 그 화가 저뿐만 아니라 사또 나으리께도 미칠 것이옵니다. 최행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진상품이란 본래 주문자의 취향이 가장 중요한 법. 만약 한양의 김대감이 그림을 싫어한다면 모든 것은 허사였다. 사또 역시 그 부분에서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최행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김 대감마님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감히 저런 먹칠한 헌헝겁을 보냈다가는 경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 법대로 하여 저놈에게 비단 값을 물리고 못 갚으면 노비로 삼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진우가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 관아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다. 한양에서 오신 예조판서 김대감마님 행차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바로 그 진상품의 주인인 김대감이 직접 이 고을에 당도한 것이었다. 최행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사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복을 추스르고 돛돌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곧이어 가마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노인이 내렸다. 그가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자 안목 높기로 소문난 김대감이었다. 윤현감, 내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네. 헌데 관아가 꽤나 소란스럽구먼. 무슨 재판이라도 하고 있었는가. 김대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사또는 허리를 굽혔다. 예, 대감마님. 마침 대감마님께 진상할 명주와 관련된 송사가 있어 심리 중이었습니다. 호우, 내 명주라. 김대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비단으로 향했다. 최행수는 이때다 싶어 엎드려 기어나가며 고자질을 시작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대감마님께 바칠 최고급 명주를 준비해 두었으나 저 괘씸한 선비놈이 먹물을 쏟아 망쳐놓았습니다. 놈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최행수는 진우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김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비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호위무사들이 진우와 연화 주위를 애워쌌다. 연화는 너무 무서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진우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김대감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대감은 뒷짐을 진 채 말없이 묵매와 조견을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최행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저놈은 죽었다. 깐깐한 대감마님이 저런 훼손된 물건을 용서할 리가 없어. 한참을 들여다보던 김대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그림 누가 그렸느냐?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지나가던 과객 김진우라 하옵니다. 소생의 부덕으로 귀한 비단을 더럽혔기에 그 죄를 씻고자 부족한 솜씨로 붓을 들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김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보았다. 죄를 씻고자 그렸다. 그래. 김대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걸작이로다. 실로 천하의 명작이야. 김대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예상을 뒤엎는 반응에 최행수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고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수많은 서화를 모아왔으나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매화는 처음 보네. 본래 흰 비단은 깨끗하기는 하나 심심한 맛이 있지. 헌데 이 그림은 검은 먹물이 튀어 생긴 우연의 미에 자네의 필력이 더해져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세를 품었구먼. 특히 저 붉은 매화, 저것은 인주로 찍은 것인가? 김대감이 물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붉은 물감이 없어 인주를 사용했습니다. 진우가 대답하자 김대감은 무릎을 쳤다. 기발하도다. 인주의 붉은 빛이 마치 붉은 단심처럼 선명하구나. 먹물 얼룩을 바위로 삼고 가지로 삼다니.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이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이치가 아니겠는가. 내 이 명주를 원래 값의 10배를 주고 사겠네. 10배라니요? 최행수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김대감은 최행수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네 이놈, 너는 장사치로서 물건을 볼 줄 아는 눈도 없거니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구나. 이런 귀한 예술품을 보고도 낙서라 폄하하고 가난한 선비와 힘없는 여인을 핍박했더냐? 김대감의 호통에 최행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시끄럽다. 내 죄를 내가 낱낱이 들었다.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빚을 빌미로 양민의 딸을 첩으로 들이려 했다지. 김대감은 이미 들어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또의 눈짓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년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탐욕스러운 자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행수를 결박하고 형틀에 매달았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 등등하던 최행수는 이제 죄인의 신세가 되어 비명을 질러댔다. 매우 쳐라. 사또의 명과 함께 곤장이 최행수의 볼기짝을 내리쳤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최행수의 비명이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천벌을 받았다며 환호했다. 그동안 최행수에게 당했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악몽 같았던 최행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오열이 터져 나왔다. 진우는 조용히 다가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다. 이제 다 끝났소. 낭자. 이제 자유요. 김대감은 하인에게 명하여 엽전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다. 자, 이것은 비단 값이다. 본래 최가놈에게 주려 했으나 그 자는 자격이 없으니 원작자인 자네에게 주겠네. 김대감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진우에게 건넸다. 진우는 정중히 사양했다. 아니옵니다. 이 비단은 본래 최행수의 것이었고 저는 그저 훼손한 것을 복구했을 뿐입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진우의 청렴함에 김대감은 더욱 감동했다. 허어, 참으로 꼿꼿한 선비로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저 처자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어떠한가? 김대감의 제안에 진우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해 주신다면 평생의 은혜로 알겠나이다. 김대감은 즉시 최행수의 장부를 가져오게 하여 연화의 빅문서를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되어 흩날리는 빅문서를 보며 연화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선비님. 연화는 진우와 김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다. 김대감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이번 과거를 보러 간다 했지. 내 자네의 이름을 기억하겠네. 그 뛰어난 문장력과 기계라면 반드시 조정의 동량이 될 것이야. 한양에서 다시 보세. 김대감은 비단을 소중히 챙겨 가마에 올랐다. 그의 행차가 떠나는 길, 백성들은 엎드려 환송했고 진우와 연화는 깊이 허리 숙여 배웅했다. 재판은 끝났다.
관아 마당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제 그 계곡에서 시작된 검은 재앙이 오늘의 붉은 노을처럼 찬란한 축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진우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하루 사이에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없었다. 낭자, 이제 빚도 갚았으니 맘 편히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겠구려. 진우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요. 선비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섰다. 이제 진우는 다시 한양으로 떠나야 했다. 과거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야 하시는군요. 연화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짙게 배어나왔다. 진우 역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이 쌓여 있었다. 진우는 품에서 작은 붓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비단을 그릴 때 썼던 낡고 끝이 갈라진 붓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 주시오. 내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할 것이니 그때 이 붓을 핑계 삼아 낭자를 다시 찾아오리다. 그때는 낭자가 빨래하는 계곡물이 아니라 낭자와 함께 걷는 꽃길을 그리고 싶소. 진우의 고백에 연화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다. 기다리겠습니다. 1000년이 걸려도 10,000년이 걸려도 계곡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진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연화는 진우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붓이,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이 남겨졌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치맛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진우가 그린 그림 속의 매화나무 가지처럼 악독한 최행수는 옥에 갇혔고 빚은 사라졌으며 사랑은 싹 댄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진우가 약속을 지키고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었다. 과연 진우는 한양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급제하여 연화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계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야 마는 법이다. 진우가 한양으로 떠난 뒤 그 계곡에는 붉은 단풍이 불타오르듯 내려앉았다가 이내 차가운 눈보라가 덮쳤고 다시금 얼음장 밑으로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연화에게 지난 1년은 1000년과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트기 전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님 가시는 길에 험한 돌불이 없게 하시고 붓끝에 신명이 깃들어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소서.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으나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해 가슴이 저려오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수군거렸다. 그 선비 말이야. 소식이 통 없네 그려. 한약물이 좋다던데 혹시 다른 교수에게 장가라도 든 게 아닐까? 아무렴 대감마님 눈에 들었으니 출세길이 열렸을 텐데. 촌구석에 빨래하는 처녀를 기억이나 하겠어? 무심하게 던지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연화는 품속 깊이 간직한 낡은 붓을 꺼내 매만졌다. 끝이 갈라지고 먹물이 배어있는 그 초라한 붓 한 자루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정표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베이였다. 겨울이 깊어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날의 계곡에 서 있었다. 검은 먹물이 쏟아져 계곡을 뒤덮는 악몽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밤하늘의 은하수였다.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 비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너머로 관복을 입은 사내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잠에서 깬 연화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불길함인지 길조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꿈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매서운 칼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코끝에는 미약하게 남아 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마당 한 구석 죽은 듯 서 있던 매화나무 가지 끝에 쌀알 만한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아, 꽃이 피려나 보구나. 연화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진우가 떠날 때 했던 약속, 꽃이 필 때 다시 오리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며칠 뒤 고요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다. 장터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헐레벌떡 뛰어온 마을 청년 하나가 숨이 턱까지 차서 외쳤다. 왔어, 왔다고. 암행어사 출두가 아니라 장원급제. 장원급제자가 우리 마을로 오고 있대.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몰려나갔다. 누구래? 우리 고을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 김선비라던데. 작년에 최행수코를 납작하게 해준 그 선비 말이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연화는 빨래 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었다. 정말 그분일까? 혹시 동명이인은 아닐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그녀는 섣불리 기뻐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화는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행렬은 실로 위풍당당했다.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말을 탄 관원들이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늠름한 백마 위에 올라탄 한 사내가 보였다. 머리에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를 꽂고 옥색 관복을 입은 모습이 눈부시게 빛났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한 눈매, 김진우였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환호했다. 아이고, 장원 나으리, 축하드립니다. 사또마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다. 진우는 말 위에서 정중하게 답례를 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군중 속을 헤매고 있었다.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눈빛이었다. 연화는 숨이 닿을 것만 같아 느티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지금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사또의 환대도 마다하고 말에서 내려섰다. 사또, 내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셨는데 관아에서 여는 잔치보다 더 급한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진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은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일 듯합니다. 진우는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가 향하는 곳은 부잣집 기와집들이 늘어선 곳이 아니라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 그리고 그 옆을 흐르는 작은 계곡 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연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계곡물은 1년 전 그날처럼 맑게 흐르고 있었다. 바위에는 여전히 이끼가 끼어 있었고 물소리는 변함없이 청아했다. 진우는 연화가 늘 빨래를 하던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느티나무 뒤에 숨어있는 연화의 옷자락을 발견했다. 낭자. 진우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훨씬 깊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연화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눈물이 앞을 가려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선비님,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한 걸음에 다가와 연화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과객이 아니었으나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때 그 시절 헛간에서 젖은 옷을 입고 떨던 그 청년의 따뜻함 그대로였다. 내 늦지 않게 왔소? 꽃이 지기 전에 오겠다고 약조했는데 저기 보니 이제 막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구려. 진우가 손가락으로 계곡가에 핀 산매화를 가리켰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늦으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연화의 손을 진우가 덥석 잡았다. 거칠고 붉게 튼 손이었다. 진우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이 손이요. 내가 과거 시험장에서 시제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이 손뿐이었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논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나는 묵매와 조견을 떠올렸고 그 그림을 피워내게 한 낭자의 눈물을 떠올렸소. 내 장원급제의 영광은 모두 낭자의 것이오.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진우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그것을 풀자 1년 전 김대감이 사갔던 바로 그 묵매와 조견이 나왔다. 김대감 마님께서 내 급제 소식을 듣고 이것을 다시 돌려주셨소. 이 그림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하시면서 말이오. 그리고 이것을 혼례 예물로 삼으라 하셨소. 진우는 그림을 연화에게 건넸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장원 급제자가 일개 빨래터 처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연화 낭자,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소? 이제는 그림 속의 매화가 아니라 낭자의 인생에 진짜 꽃을 피워주고 싶소. 연화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비단 위, 붉은 매화 그림 위로 또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이슬이었다. 그해 봄 마을에서는 전무후무한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다. 사또가 주례를 서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객이 되었다. 최행수의 악행으로 고통받던 마을 분위기는 진우와 연화의 경사로 인해 완전히 쇄신되었다. 옥색 관복을 입은 신랑과 연지 곤지를 찍은 신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선녀 같았다. 혼례상에는 떡과 과일이 산처럼 쌓였고 풍물패에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연화의 노모는 휠체어에 앉아 사위의 절을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며 웃었다. 진우는 장모님을 극진히 모실 것을 맹세하며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 진우는 조정에 나아가 강직하고 청렴한 관리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묵민관이 되었는데 특히 힘없는 자들이 권력자에게 핍박받는 일이 없도록 법을 엄격히 집행했다. 사람들은 그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역시 묵매와 판관 나으리 답다라며 칭송했다. 묵매와는 그의 호가 되었다. 연화 역시 부덕을 갖춘 정경부인이 되어 진우를 내조했다. 그녀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고 고아들을 거두어 길렀다. 부부의 금슬은 늙어서까지 변함이 없어 한양 장안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어느 늦은 가을날 백발이 성성해진 진우와 연화는 다시 그들의 고향 계곡을 찾았다. 두 사람은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참이었다. 계곡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고 바위 틈에 핀 국화가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진우는 지팡이를 짚고 바위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부인, 기억나시오? 5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벼루를 깨뜨렸던 일을. 연화는 주름진 얼굴에 고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명주 치마를 먹물 범벅으로 만드시고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떠시던 그 모습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처럼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는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불행인 줄 알았소. 벼루는 깨지고 비단은 망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니 말이오.
허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깨진 벼루가 우리를 묶어준 붉은 실이었소. 먹물이 튀지 않았다면 매화를 그리지 못했을 것이고, 매화를 그리지 않았다면 대감마님의 눈에 들지도 부인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오. 진우의 회상의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대감. 세상만사 세옹지마라 하지 않습니까? 흉한 것이라 하여 버릴 것이 없고 망가진 것이라 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얼룩을 닦아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꽃을 피워내느냐 하는 마음가짐이겠지요. 진우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핀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부인 말이 맞소. 우리네 인생도 그 비단과 같지 않겠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얼룩이 지고 구멍이 뚫리기도 하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붓을 든다면 그 흉터조차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가 되는 법이오. 나와 함께 그 긴 그림을 그려줘서 고맙소.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계곡물 위로 떨어졌다. 붉은 단풍잎 하나가 물살을 타고 춤추듯 흘러갔다. 마치 그 옛날 비단 위에 피어났던 붉은 매화처럼 두 노부부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어둠은 결코 두렵지 않았다. 밤이 오면 별이 뜰 것이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전설이 된 묵매화조견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검은 먹물 속에서도 붉은 꽃은 피어난다. 이 소박한 진리는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영원히 흐르고 또 흘렀다. 한양의 아침은 북소리와 함께 깨어났다. 도성의 문이 열리고 숭례문으로 밀려드는 인파의 소음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으나 궁궐의 깊은 안쪽 임금의 의복을 짓고 관리하는 상의원의 공기는 바늘기 하나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하고 엄숙했다. 오색 찬란한 비단들이 구름처럼 쌓여 있고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그곳에서 오늘은 비명에 가까운 절규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정말 모르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물을 떠왔을 뿐이옵니다. 16이나 되었을까. 앳된 궁녀 하나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조선의 지존, 임금께서 다가오는 종묘 제례 때 입으셔야 할 붉은 골룡포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고귀한 붉은색 위로 검푸른 얼룩이 독사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왕실의 권위에 먹칠을 한 대역죄나 다름없는 참사였다. 상의원의 수장인 제조 영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씩씩거렸다. 내년이 정신이 나갔구나. 감히 주상 전하의 용포에 먹물을 쏟아? 저것이 얼마나 귀한 비단이며 수많은 침선비들이 밤을 새워 지은 옷인지 알기나 하느냐. 제조 영감의 호통에 어린 궁녀 아영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다. 아니옵니다. 영감마님. 소인은 분명 맑은 물을 떠왔는데 갑자기 물동이 안에서 검은 물이 솟구쳐 싸웁니다.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제조 영감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여봐라, 저 발칙한 년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자복할 때까지 뼈를 부러뜨려라. 나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아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모습은 마치 10수년 전 계곡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떨던 연화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멈추시오. 그때 천둥 같은 호령이 상의원 뜰을 울렸다. 나졸들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췄다. 제조 영감이 놀라 고개를 돌리자 옥색 관복을 입고 가슴에 호랑이 흉배를 단 관원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사헌부의 지평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진우였다. 강직한 성품과 날카로운 수사력으로 묵매와 판관이라 불리는 그가 우연히 입직을 서던 중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진우는 쓰러진 아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제조 영감을 향해 정중히 읍했다. 영감, 아직 죄의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찌 어린 궁녀에게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려 하십니까? 제조 영감은 진우의 등장에 껄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 김지평 아니시오. 보시오. 증거가 이리 명백하지 않소. 저 아이가 물동이를 엎질러 용포를 망쳤소. 재래가 코앞인데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진우는 천천히 골룡포 앞으로 다가갔다. 붉은 비단 위에 퍼진 검은 얼룩. 순간 그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자신의 실수로 망가졌던 연화의 명주. 그때의 절망감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진우는 무릎을 굽히고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먹물이라 하셨습니까? 진우가 물었다. 보면 모르시오? 시커먼 것이 딱 먹물이지 뭐요? 제조 영감이 투덜거렸다. 진우는 코를 얼룩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보통 먹물에서는 은은한 소나무 그을음 향이나 사약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얼룩에서는 비릿하고 톡 쏘는 쇠 냄새와 함께 묘하게 시큼한 풀 냄새가 섞여나고 있었다. 이상하군요. 이것은 먹물이 아닙니다. 진우의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먹물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먹물이라면 섬유에 스며들 때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번져야 합니다. 허나 이것을 보십시오. 얼룩의 테두리가 마치 불에 그을린 듯 날카롭고 색깔 또한 검은색 속에 묘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의원 안을 둘러보았다. 곳곳에서 침선비들과 화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진우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음모임을. 상의원 내의 파벌 싸움이나 개인적인 원한이 죄 없는 어린 궁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진우는 아영을 일으켜 세웠다. 이 아이의 신병은 제가 맡겠습니다. 사헌부에서 정밀히 조사하여 진범을 가려낼 테니 그때까지 형벌을 멈춰 주십시오. 제조 영감은 불만스러웠으나 왕의 신임을 받는 진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진우는 퇴청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상의원에서 몰래 가져온 얼룩이 묻은 자투리 1000조각이 들려 있었다. 집 마루에는 연화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온화한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날이 오셨습니까? 어찌 표정일이 어두우십니까? 연화가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마치 10수년 전 낭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보는 것 같았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이를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 진우는 가져온 1000조각을 연화에게 보여주었다. 부인은 오랫동안 포목을 다루었으니 혹시 이 얼룩의 정체를 알 수 있겠소? 내 아무리 봐도 먹물은 아닌데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구려. 연화는 1000조각을 받아들고 불빛 아래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더니 손톱으로 얼룩진 부분을 살짝 긁어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리, 이것은 먹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소. 헌데 먹물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연화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것은 반물쪽물의 녹반 황산철, 아주 진하게 섞은 것입니다. 보통 쪽빛을 낼 때 매염제로 녹반을 쓰지만 이렇게 과하게 섞으면 섬유가 타들어갈 듯 검게 변하고 한 번 묻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맹독성 염료가 됩니다. 이것은 염색에 아주 능통한 장인이 아니면 다룰 수 없는 배합입니다. 연화의 설명에 진우는 무릎을 쳤다. 역시 부인의 해안은 따를 자가 없소. 녹반이라. 쇠냄새가 났던 이유가 그것이었군. 진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상의원에서 염색을 전문으로 다루는 장인은 몇 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골룡포 제작에 참여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면 용의자는
단 한 명으로 좁혀졌다. 바로 상의원의 차석 팀장인 최상궁이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제조 영감의 자리를 넘보았으나 이번 재래복 제작의 총책임이 경쟁자인 다른 상궁에게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진우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덕분에 실마리를 찾았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억울함을 풀고 진범을 잡겠소. 연화는 진우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날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아이, 아영이라고 했나요? 그 아이가 풀려나거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리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다시 상의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원부의 감찰들을 대동하고 손에는 증거물이 된 천조각과 연화가 찾아준 녹반 가루를 들고 있었다. 상의원 마당에 모든 장인과 궁녀들이 소집되었다. 최상궁은 태연한 척 서 있었으나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사람들 앞에서 천조각을 들어올렸다. 어제 용포를 망친 이 검은 얼룩은 먹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다한 녹반을 섞은 쪽물, 즉 섬유를 태우고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독극물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고난도의 배합을 할 줄 아는 이는 이곳에 몇 없다. 또한 이 염료는 만들고 나서 바로 쓰지 않으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범인은 사건 직전에 이 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진우는 천천히 최상궁 앞으로 걸어갔다. 최상궁 그대의 처소 아궁이에서 아직 다 타지 않은 쪽풀 줄기와 녹반 가루가 발견되었다. 또한 그대의 솜의 끝자락에 튀어있는 미세한 검은 점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최상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내 인연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제조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원부 감찰들이 최상궁의 처소를 수색하여 숨겨둔 염료 단지를 찾아내오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잘못했습니다. 그저 이번 공을 박상궁에게 뺏기기 싫어서 잠깐 골탕만 먹이려던 것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최상궁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누명을 썼던 아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오열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었다. 최상궁은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아영은 무죄로 풀려났다. 제조 영감은 진우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김지평이 아니었다면 M1 아이를 잡을 뻔했소.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은혜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것이 도리일 뿐이지요. 진우는 풀려난 아영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는 연화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국밥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아영은 연화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큰절을 올렸다. 마님, 날이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아영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산다는 게 때로는 억울한 얼룩이 묻기도 하는 법이란다. 하지만 털어내면 그만이. 그날 저녁 진우와 연화는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에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부인, 오늘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요. 부인의 지혜가 나의 벼슬보다 높소. 진우의 농담에 연화는 수줍게 웃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리의 올곧은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늙어가는 서로의 얼굴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흔적조차 아름다워 보였다.